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정년을 앞두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 중인 남자입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 이 나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며 지냈더니 이 나이네요. 아이들 출가 다 시키고 막내만 남았는데 그 녀석도 얼른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 가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네요. 지나고 보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요즘 애들은 옛날 얘기하며 잔소리하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삼킵니다. 아무리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안 좋아하면 잔소리밖에 더 되겠나요. 그래서 삼킨 그 말들을 안주 삼아 한잔하고 말죠. 제가 몸담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이직 없이 은퇴까지 하는 사람인지라 아이들은 그저 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입을 닫고 젊은 시절이 얼마나 짧은지 곱씹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알까요? 찬란한 그 시절은 꽃이 지듯 진다는 것을요. 하긴 저도 몰랐습니다. 젊은 날이 아름답고 금방 지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 출신입니다. 태어나길 그 도시에서 태어났죠. 시내라고 해봐야 요즘 동네마다 있는 중심지 정도인 도시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나씩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차하면 옆에 조금 더 큰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 했죠. 저는 유학은 못 가고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아 대학도 욕심을 냈었지만 그 시절에는 다들 힘들었기에 부모님께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저 하나만 보실 수 없다며 포기하라 권하셨죠. 어머니는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름아름 돈을 모으셨거든요. 하지만 그 돈은 막내 삼촌의 사업자금으로 들어가게 됐기에 제 등록금은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뺏기신 거죠. 장남이셨던 아버지는 소처럼 일하셨지만 할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더 그러기도 했나 봅니다. 아버지의 동생들은 다 새로 시집 오신 새할머니의 자식들이었거든요. 새할머니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팥쥐 엄마, 계모이셨기에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학교는커녕 일만 하셔야 했죠.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시키셔놓고 그 동생들은 고모들까지 다 고등학교까지 보내시고 막내 삼촌은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래봤자 지방의 작은 대학이었지만 그 대학 나왔다는 것을 구실 삼아 할아버지를 구워 삶아 집안의 모든 돈을 다 쓸어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쌈짓돈까지 가져가 놓고 그 대단한 사업의 결과는 없더라고요. 새할머니는 그런 막내 삼촌의 뒷바라지를 위해 열심히 할아버지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린 아니었죠. 어머니가 할머니 앞에서 바구니를 던지며 싫은 티를 냈다던가 아버지가 뒷마당에서 할아버지 욕을 하며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새할머니의 편을 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을 마당에 세워놓고 싹싹 빌라고 호통을 치며 빗자루를 드셨죠. 새할머니가 그러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집안의 땅까지 팔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돈은 내주셨지만 땅은 절대 못 판다며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땅은 아버지의 외가에서 사주신 거라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앞으로 명의를 다 해두시는 바람에 할아버지도 마음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땅을 일구는 일을 기뻐하시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부려먹으며 얹혀 사신 건데도 그렇게 모질게 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께 단 한 번도 대들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대학을 포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도 원망하는 소리조차 하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불쌍하다고 하셨죠. 일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남 좋은 일만 한다고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저와 동생들을 낳아 키우며 가까이서 보니 정이 고파서 그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원망 마라. 아버지도 너한테 안 그러고 싶으실 거야. 속이 아닐 거다. 그래도 땅은 절대 못 파신다더라. 너희 아버지 못 배운 한이 깊은 사람이라 너라도 배우게 해주려고 했는데 못 해줘서 속이 아파 밤마다 가슴을 친다. 답답하지. 그래도 어쩌겠냐. 할아버지가 집안의 어른인데 라며 우시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쩌다가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낳으시고 몸이 약해 알아 누우시는 날이 많으셨답니다. 그런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다니며 도박에 여자 문제까지 남자가 하면 안 되는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셨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지 친가에서 내려오는 땅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 외가에서 몸이 약한 할머니가 혹시나 소박이라도 맞을까 땅을 사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에게 절대 땅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땅 팔아 그 돈 다 쓰면 그 후가 걱정이셨던 거죠.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셨답니다. 땅 문서는 어디 두셨는지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요. 할아버지가 그거 내놓으라고 아무리 호통을 쳐도 안 알려주셨대요. 할아버지가 새할머니와 작당하며 날마다 자식인 아버지를 괴롭히고 들들 볶았지만 아버지는 다른 건 다 내어줘도 땅 문서만은 지키시며 사셨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사정을 어머니는 이해를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도 시집을 오실 때 이 집으로 시집가면 밥 굶을 일은 없다는 말에 오셨다는데 아버지 따라 일만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해하신 겁니다. 말이 없는 아버지가 속을 터놓고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말도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속마음이 들여다 보이더래요. 아무리 입 다물고 있어도 그 속을 내가 다 알지. 그 속이 속이겠니? 아마 오늘 밤에도 내가 가서 울 거다. 남자가 맨날 저쪽 아래 냇가에 가서 어메어메 하며 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아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말에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 했지만 대학을 못 갔을 때는 너무 속이 상해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시험을 못 봐 떨어졌다면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시험은 붙었는데 못 가게 되니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기도 했고 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에서 불꽃이 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마을 어귀까지 뛰고 돌아오고 또 뛰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달리고 나면 좀 차가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께 투정을 부리기라도 해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미우니 저희들도 미운 건지 할아버지는 제게 웃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셨죠. 사촌들에게는 안 그러시면서 말이죠. 저희 남매들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사촌들은 버선발로 맞으시더라고요. 고모들이 놀러라도 오면 일부러 더 어머니를 몇 배로 힘들게 하셨죠. 어쩜 그렇게들 못되게 구는지 저절로 인상이 써질 정도였습니다. 고모들은 사촌들과 저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도 했는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고모들은 제법 큰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시집을 가 살다 보니 저희더러 촌스럽다고 하며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 쟤들이나 먹여. 도시에서는 이런 거 개들도 안 먹여. 라고 할 때는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말이나 말지. 돌아갈 때는 어머니가 힘들게 말려놓은 나물이나 식혜, 수정과를 바리바리 싸가면서 싸구려 과자 나부랭이 사들고 와서 잘난 척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못 본 척 참으시니 저희도 안 들리는 척 해야 했죠. 저야 보기 싫다고 들이며 산이며 이웃 친구네 집으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어머니는 그 꼴을 다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생전 좋은 옷 한 벌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더라니까요. 시집 올 때 외할머니가 해주셨다는 한복과 비단으로 어머니가 직접 지으셨다는 옥색 치마, 저고리가 어머니의 유일한 외출복이셨습니다. 제 어머니여서가 아니라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 나중에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촌들도 제 어머니가 그러니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어머니를 종 부리듯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너희가 가져다 먹어라. 숙모 바쁘신 거 안 보이니?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의는 있어야지. 라고 한 소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눈이 찢어질 듯이 노려보는 새할머니와 고모들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해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크면서 더 그래졌고 대학을 포기하고 나서는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대학을 포기한 제가 안쓰러웠던 건지 눈치가 보였던 건지 그렇게 드세던 헛기침도 조금은 누그러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음이 작다고요. 사내가 큰일을 해야지. 집안일에 그렇게 일일이 마음을 쓰면 안 된다. 멀리 보고 크게 행동해. 라며 제게 넌지시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그런 어머니가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께 제가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제 속만 답답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다짐한 것은 꼭 큰 도시 가서 성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대도시 가서 성공해서 할아버지, 고모들, 막내 삼촌 콧대를 눌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한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는 치기 어린 생각을 했거든요. 동생들 기도 펴게 해주고 싶었고요. 사촌들한테 놀림 안 받게 말이죠. 그러려면 제가 대학을 갔어야 했는데 시골 촌구석 고등학교 겨우 나와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의 갈등이 컸습니다. 대학을 포기한 후 매일 밤마다 괴로웠죠. 뭘 하든 다 불만이 생겼고요. 그런 제게 아버지는 시키던 농사일도 시키지 않고 혼자 다 하셨습니다. 동생들에겐 전처럼 시키셨지만 제게는 절대 안 시키시더라고요. 아마도 미안한 마음에 그러셨을 겁니다. 속마음을 표현 못해 그러셨겠죠. 그러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행정실에 자리가 났는데 저에게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학교 행정실에서 여러 업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그러다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 가기 전 행정실에 있었던 이력으로 군대에서도 사무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그때 쓴 서류가 아마 63빌딩을 다 덮을 정도일 겁니다. 상부에 제법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 포상 휴가를 나온 적도 있었죠. 그런 제게 중사님이 야 석진아, 너 사회 나가면 큰 회사에 지원해봐. 너는 합격이다. 어쩜 이렇게 야무지냐?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심장이 뛰더라고요. 제대를 하면 꼭 서울 회사에 지원이라도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으쓱거려 보고 싶었거든요. 다들 잘난 척하는 제 모습을 입을 삐죽거리며 볼 생각을 하면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싱글벙글 좋아하실 어머니의 얼굴도 함께 떠오르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틈이 나는 대로 서울의 회사들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나름 제가 꼭 도전해서 다니고 싶은 회사들로 추려서 이력서를 보낸 거죠. 자격증이 만만치 않게 있었기에 나름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연락이 오겠지 하는 제 기대와는 달리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일하던 학교 행정실에서는 다행히 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일했지만 저의 포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에 마음이 졸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다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가진 능력이 더 높아져 서울로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채근하시거나 부족하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제일 잘나고 고마운 자식이라고 여겨주셨죠. 제가 버는 돈은 절대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시겠다며 아무리 막내 삼촌이 와서 난리를 피우면서 소란을 떨어도 두 분이 모으신 돈만 내놓으시더라고요. 동생들에게는 제가 용돈을 주었는데 동생들은 눈치를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둘 다 워낙 내성적인 아이들이라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막내는 시집도 안 가고 부모님 농사일 도우며 살겠다고 고등학교도 안 가겠다는 걸 제가 고집을 피워 졸업이라도 하라고 보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들을 위해서도 꼭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번듯하게 하고 있으면 동생들도 기가 좀 살겠지 싶어서요. 잘난 것도 없이 조금 큰 도시 산다고 잘난 척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고, 대학 나왔다며 돈만 축내는 막내 삼촌이 말하는 세상 굴러가는 꼴을 모르는 게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꼬이고 못된 마음을 먹으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젊고 어렸던 제 마음이 삐뚤빼뚤 헝클어진 거죠. 그러다 제가 26살이 되던 해에 서울의 한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를 했다는 사실에 어찌나 기쁘던지 깡충깡충 뛸 정도였죠.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들 중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라 더 신이 나더라고요. 면접에 가기 위해 옷도 사고 신발도 새로 사서 면접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표를 사려고 줄 서는데도 마음이 들떠서 둥실둥실 하더라고요. 워낙 소도시라 서울 가는 차가 하루에 3번인가 4번인가 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난히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매표소 줄이 꽤 길었습니다. 제가 표를 사고 매표소를 벗어내렸는데 매표소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표가 없어요? 저 이 차 타야 해요. 제발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저 서서 가도 돼요. 제발요. 라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빼고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남자가 매표소에 매달려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걸음을 멈추고 그 군인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안 가면 어머니가 수술을 못 하세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라며 울더라고요.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군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는 군인에게 자, 이 표를 가지고 얼른 가요. 어머니는 살려야지. 그만 울고. 라며 제가 가지고 있던 표를 내밀었습니다. 군인은 선생님도 급하신 거 아닙니까? 하며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긁적이며 네, 저도 아주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그쪽이 저보다 급하니까 먼저 가세요. 저는 다음 차 타고 가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봉투를 보더니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십니까? 꼭 합격하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니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늦으면 면접 못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기에 지금 그런 것보다 어머니가 급하죠. 생명보다 급한 게 어디 있나요? 미리 가려고 했어요. 다음 차 타죠. 얼른 가세요. 차 곧 출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제게 몇 번이고 인사를 하더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터미널을 빠져나왔고요. 그날 그 차를 놓치면 면접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도착을 하는 차뿐이라 어차피 가봐도 면접은 못 보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려고 터미널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향하는데 맥이 확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좀 허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목숨이 먼저지 기회는 다시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돌아온 저를 본 어머니는 놀라시더니 왜 차가 없어? 라며 물으시는데 터미널에서 일을 말씀드렸더니 잘했다. 그래 사람 목숨이 먼저지. 역시 우리 큰아들이다.
기회는 또 오겠지. 너처럼 좋은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온다. 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웃고는 방으로 갔습니다. 새할머니는 그런 저와 어머니를 보면서 아무나 도시 가서 사는가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얄미웠지만 두고 보자 했죠. 이번에는 못 갔지만 언젠가는 꼭 서울 간다 하면서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한번 그러고 났더니 좀 김이 새더라고요. 다시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야 했지만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올까 싶어 좀 늘어진다고 할까요? 그냥 현실에 안주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터미널을 빠져나오기 전 회사에 전화를 해 버스를 놓쳐 면접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을 드리면서 나왔던 떨리는 목소리가 아마 제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지만 면접에 참여하지 못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내말을 들으면서 코끝이 시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 군인의 어머니가 무사하시길 바랐습니다. 그 절실한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에게, 그중 어머니에게 애틋한 그 마음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저도 고생하시는 부모님 두 분 다 안타까웠지만 특히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보다 더 애틋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보호해드려야 하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두 분 중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군인은 응급수술에 그 군인이 가야 수술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 군인 둘만 의지하고 사는 가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까지 하자 군인에게 표를 양보한 일은 100번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지만 그래도 맥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중심을 잡고 제가 맡은 일을 하면서 다시 준비를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력서를 썼습니다. 언젠가 제게 돌아올 기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했던 거죠.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바꿔주시더라고요. 전화 바꿨습니다. 라고 받자마자 저는 머리가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지 못한 회사에서 다시 면접을 보겠냐는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이력서마다 학교 행정실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거든요. 없어졌던 기회가 다시 생겼다고 생각하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럼요. 이번엔 꼭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이틀 뒤였습니다. 행정실장님께 부탁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한 주에 2번이나 결근을 하겠다는 저를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행정실장님은 젊은 사람이 큰 물에서도 놀아봐야지. 이번에는 꼭 잘해봐. 라며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젊은 시절이 생각나신다고 하셨거든요. 갑자기 기회가 생기니 마음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옷을 다리고 신발을 닦았습니다. 며칠 기운 쏙 빠져 다니다가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니 이상하셨는지 우리 아가가 갑자기 웬 콧노래야?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며 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연락이 다시 왔어요. 내일 모레 면접 보러 오래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했더니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활짝 웃으시며 거봐라. 우리 아들만한 사람을 못 찾았나 보다. 가서 잘하고 와. 하늘이 도우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며 저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곁에서 들으셨지만 별말 안 하시더니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더라고요. 다시 면접을 보기로 한 날, 저는 더 일찍 일어나 터미널로 가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피곤하지도 않고 설레는 마음에 달리는 버스가 더디게 느껴지더군요. 도착한 서울의 터미널은 저의 고장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만큼 으리으리하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그 풍경을 감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어물어 면접을 보기로 한 회사에 도착하니 면접 보기로 한 시간보다 40분 정도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예상 질문이나 자격증에 대해 곱씹어보며 면접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미리 도착했으면서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해서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되어 면접장 앞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다른 지원자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2차 면접이라 그러려니 하고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면접관이 여럿 있다고 들었는데 면접관은 한 분만 자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성실히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에 면접관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시더니 함석진 씨, 갑자기 면접이 다시 잡혀서 놀랐죠?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건데 왜 이런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게 이런 기회가 온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면접관님은 껄껄껄 웃으시더니 솔직하네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대학을 나오지 않은 지원자 중에서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이 뛰어난 인재라 면접을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면접을 직접 보지는 않아요. 내가 사장이거든. 나보다 더 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함석진 씨는 내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왜일 것 같아요? 라며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면접자가 없는데 저만 따로 사장님이 면접을 보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대답을 못하자 빙그레 웃으시던 사장님은 원래 면접 보기로 한 날 군인 한 명 도와준 적 있죠? 어머니 응급수술 해야 한다던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사장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군인의 친척인가? 아니면 우연히 그 터미널에 계셨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계속 대답을 못하자 사장님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당황하고 그래요? 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심성이 곱잖아요. 힘들게 잡은 기회인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느라. 나도 시골 깡촌 출신이라 대도시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부끄럽기도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제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고향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라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렇지. 궁금하겠지. 그 군인이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라며 펼쳐진 메모 몇 장을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꼭 만나주십시오. 라고 쓰여있기도 하고 저는 땡땡부대 일병 남태호입니다. 이 회사 지원자 함석진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메모들도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메모를 읽어보자니 감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병원이 이 근처인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서 메모를 남기고 안내 데스크에 이야기를 하다가 나를 만났지. 그러더니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회를 잃은 것 같다면서요. 어머님은 수술 잘 끝내셔서 안정되셨대요.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서류 봉투에 있던 우리 회사 이름과 함석진 이름 3글자가 떠올라 왔다고. 면접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내 아들도 지금 군대에 가 있거든.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일생의 기회를 양보해 준다고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두 사람의 마음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함석진 씨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좋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얼떨떨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해줬다는 사실에요. 고맙기도 하고 제가 베푼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생을 그렇게 시달리며 사신 부모님에게 그 누구도 이렇게 답한 적이 없었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보다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것만 봤으니까요. 물론 제가 그때 그 결심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돌려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하더군요.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보답을 하기 위해 애를 써준 그 군인 청년에게도 감사하고요. 지나치실 수도 있지만 지나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신다면 사장님이 아시는 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게 미안한 마음에 했다고는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 의견을 전달해준 그 군인에게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 같았고요. 함부로 기회를 날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 절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업무적인 이야기도 물으시더군요.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도 물으시더니 가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한참을 그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나는 답을 정해놓고 면접을 봤어요. 함석진 씨를 합격시켜 주겠다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내 아들놈이 군인이다 보니 그 사연이 더 크게 와닿기도 했고 나는 우리 회사가 서로 힘을 합치고 배려하는 회사이길 바라요. 물론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게 맞지만 경쟁만 남지 않고 크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면에서 석진 씨는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인상적이야. 면접을 안 봤다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그 말씀에 저는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를 외치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제게 걸어오셔서 악수를 청하셨고요. 그토록 바라던 회사에 이렇게 특별하게 입사하게 된 게 꿈만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혹시나 꿈이 아닌가 몇 번이나 제 볼을 꼬집으며 확인을 했습니다. 복잡한 서울을 보면서 가슴이 부풀더라고요.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서울에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와 합격했다는 제 말에 어머니는 만세를 외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수고했다고 하시며 안아주셨고요. 동생들은 그저 저를 보며 웃으며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더니 곰방대에 연기를 올리고 새할머니는 문을 쾅 닫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죠. 그토록 바라던 회사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특별 채용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황송할 따름이었습니다. 방에 앉아 사장님이 주셨던 메모를 보고 그 군인의 부대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저희 고향 지역에 있는 군부대였기에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일병님께 성함을 부를지 남일병님이라고 부를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터미널에서 표를 양보한 남자입니다. 덕분에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 어머님의 소식을 사장님께 전해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요. 거리가 멀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남일병님의 지극한 효심의 결과가 좋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덕분에 제가 가진 것보다 더 특별하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남일병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남일병님의 노력으로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여러 번 나누어 가셔서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버스 좌석을 양보했을 뿐인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능력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된 점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남일병님의 그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일병님의 모든 삶 속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편지로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면회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 뒤 그다지 길지 않은 답장이 왔더라고요.
함석진 형님께.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태호 상병입니다. 진급했습니다. 형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선행은 당연히 상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관심 갖고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만 아니었어도 형님은 실력으로 붙으셨을 회사에 제가 감히 오점이 되는 것 아닌지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 무사해지신 것을 보니 뭐라도 해서 형님께 도움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고 싶었고요. 그러니 형님의 능력껏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연이 된다면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편지를 받고 나서 주변 정리가 되는 대로 가서 면회라도 하려고 했는데 서울 가서 지낼 방 구하러 다니고 학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인수인계하고 나니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정이 이러해서 면회를 못 갔다고요. 혹시나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한다면 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으니 꼭 찾아오라고요. 만나고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도 썼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내게 될 주소도 적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서로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긴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남태호 일병이 어느새 병장이 되어 제대를 하고 나서는 곧 찾아뵙겠다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편지도 없고 찾아오지를 않아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남일병의 집 주소를 제게는 알려주지 않아 그저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았죠. 엄청 기다리다 보니 회사 우편물과 집의 우편함은 빠짐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일병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한 게 아직도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제가 서울로 취직을 하자 고모들과 막내 삼촌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명절에 와서는 어떻게 서울에 그 회사를 들어갔냐. 괜히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농사 짓는 거나 돕지. 무슨 도시 생활이냐 등등 트집도 많았죠. 부모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제가 기특하고 대견하다며 좋아하셨고요. 제가 서울 간 지 1년도 못 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할머니만 남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계실 때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다면 고모와 삼촌들이 더 이상 당연하다는 듯 부모님께 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고 아무거나 가져가지 못했죠. 할머니도 정과는 다르게 눈치를 보면서 제 멋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보다 훨씬 많아진 월급을 받게 되자 아버지 옷이며 화장품, 동생들 옷 같은 것을 사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할머니 물건은 안 사갔습니다.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부하가 나서 사기 싫더라고요. 집안에는 서울에서 산 가전제품으로 채우자 고모들이 와서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지방이랑 서울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련됐죠. 평생 고생한 우리 부모님 서울에 아들 보내놨으니 쓰시라고 사놨어요. 라고 했죠. 솔직히 지금이나 그때나 대한민국에 파는 물건 다 똑같지. 촌이고 도시고 다르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고 빨리 살 수 있는 건 도시이겠지만 지방이라고 못 사진 않잖아요. 괜히 그 사람들 식대로 되갚아주고는 좋아했었죠.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산이 어쩌고 했지만 애초에 다 아버지 땅이라 더 이상 달라고 못하고 그 후로 연락도 없이 오고 가지 않는 사이입니다. 지금은 두 분 다 허리가 굽어 농사일을 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가끔 화가 나기도 하다가 생각합니다. 연락이 끊긴 남일병을요. 저도 은혜를 입은 사람과 연락도 못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부모님의 노고를 알아주고 반성할 거라고 바라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달라고 하지 않으니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 후에는 사도 삼촌이라고 4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3일은 농촌에서 사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고향에 오고 가며 부모님도 챙기고 제 마음 힐링도 하려고요. 그래서 몇 년 전 집 수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가 부엌일 하기가 더 편해졌다면서요. 저희가 내려가면 저희가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 끼니 챙기시느라 힘드시거든요. 아내는 시골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고 자란 사람이라 처음에는 뭐든지 무서워하더니 이제는 저보다 농사일도 더 잘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은 굳이 먼 시골에 정착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서 입을 내밀지만 제게는 고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떠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런 게 바로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닐까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말처럼 영원한 젊음은 없나 봅니다. 아내는 사람이 나이는 먹지만 늙지는 말자고 하기는 하던데 이제는 흙냄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늙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소일거리 있는 게 좋네요. 부모님도 제가 자주 오고 가니 귀찮다 하시지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남태호 일병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먹지 못한 식사나 함께 하자고요. 진짜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인연이 끊어졌다고 믿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라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삼남매야.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 세상이 아름다웠다. 가지고 싶은 거 다 못 사주고 키워서 미안하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도 너무 잘 커져서 고맙고 너희가 꾸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마. 막내도 얼른 좋은 가정 이루길 바란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잘 이겨내며 도움 주고 도움받으며 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일상을 사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표현은 해야 맛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저도 조금 더 표현하며 부모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은퇴 후의 삶을 잘 지내보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안정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